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그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호텔 연회장.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은빛 물방울처럼 쏟아지고 양쪽 벽에는 흰 난초와 연분홍 작약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검은 정장과 단정한 한복,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축하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습니다. 신랑 장현석은 국군수도병원 출신의 군의관으로 시작해 지금은 대형 의료재단의 핵심 인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고, 신부 백설이는 의료기기 유통기업 백진메디컬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 명예와 욕망이 서로 손을 잡은 자리였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신랑 신부의 입장을 알렸을 때 장현석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백설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니라 짙은 남색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를 편 자세와 턱을 살짝 든 표정에서는 오랫동안 권위 앞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백설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기보다 승리자의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다는 듯 하객석을 천천히 훑어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뒤쪽에 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몇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없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단정한 검은 원피스, 낮은 굽의 구두, 그리고 왼손에 들린 작은 붉은 상자 하나. 그 여자는 바로 장현석의 전처 오유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의 아내였고 그가 가난한 군의관이었을 때 곁을 지켰으며 그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현석은 오래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오유림을 거의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데려간다 해도 그녀를 소개할 때 늘 대충 넘겼습니다. 집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역할도, 그녀가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객들 중 상당수는 그녀를 호텔 직원이나 뒤늦게 온 친척 정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장현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백설인의 입가도 굳었습니다. 그녀는 오유림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빼앗았다고 믿었던 남자의 과거, 자신이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장현석은 이를 악문채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지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오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급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난입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신랑 신부가 서 있는 단상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붉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선물을 가져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선물로. 그 말에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장현석의 눈빛이 흔들렸고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오유림은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젊음을 통째로 바쳤던 남자,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남자를. 이야기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것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오유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온 그녀는 서울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송파구 잠실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고, 낮에는 병원 회계팀 계약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대단한 집안도 화려한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은 적어도 일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림은 그런 평가가 좋았습니다.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장현석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 아산병원 근처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고 유림은 야근을 마치고 김밥 한 줄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현석은 젖은 흰 가운을 팔에 걸치고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검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뒤지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드가 되지 않는 작은 가게였고 현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짜증을 내려는 순간 유림이 조용히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현석은 당황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은 별일 아니라는 듯 김밥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현석이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값 때문에 계좌번호까지 주고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병원에서 마주치면 커피나 사주세요. 그 커피 한 잔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석은 당시 군의관 경력을 마치고 전문의 과정을 준비하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해 지방에서 작은 약국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집안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석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했고, 집안을 일으켜야 했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줘야 했습니다. 유림은 처음엔 그런 야망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 지친 얼굴로도 환자에게 웃어주는 남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버티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현석은 다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림이 일하는 병원 앞까지 우산을 들고 왔고, 월급날이면 비싼 식당 대신 광장시장에 데려가 빈대떡과 잔치국수를 사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너 이런 데 말고 좋은 데만 데려갈게.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유림은 좋은 데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좋으면 좁은 식당도 따뜻했고 비 오는 골목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현석이 가진 결핍을 사랑으로 메워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함께 살며 서로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강남의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순천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 몇 명과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올렸습니다. 현석의 어머니 나경자는 처음부터 유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사 아내가 되려면 최소한 집안이 좀 받쳐줘야지. 회계팀 계약직이 뭐냐. 그녀는 유림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현석은 유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유림이는 착하고 똑똑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유림은 모든 모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남편만 자신의 편이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목이 보였고 장마철이면 벽지에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아끼려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현석은 병원 근무와 연구 준비로 늘 바빴고 유림은 병원 회계팀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그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시댁에 보내는 돈, 현석의 학회비, 책값, 교통비, 식비,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이 늦게 들어오면 식은 국을 다시 데워주었고 그가 논문 때문에 밤을 새우면 옆에서 자료 정리를 도왔습니다. 의료정책이나 회계 규정에 관한 숫자는 그녀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현석은 종종 보고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유림아, 이것 좀 봐줘. 나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유림은 기꺼이 도왔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석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 그녀는 휴가를 내고 그의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현석이 연구비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관련 규정을 찾아 밤새 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석이 병원 내 보직을 노릴 때 그녀는 발표 자료를 다듬고 그의 말투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려. 여기서는 조금 더 겸손하게 말하는 게 좋아. 현석은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 말이 유림에게는 보상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굴어도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남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을 밀어 올린 손을 잊기도 합니다. 현석이 병원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너는 병원 회계만 봐서 잘 모를 거야. 이건 윗선에서 돌아가는 일이야. 당신이 이해할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서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이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유림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림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만 그녀를 찾았고 일이 끝나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나경자의 태도도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석이 승진할수록 그녀는 며느리를 더 낮게 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림은 새벽부터 갈비찜과 잡채, 전을 부쳤고 성묘에 가져갈 과일과 제수용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자는 친척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잘나서 그렇지. 며느리는 뭐 평범하지. 요즘 의사들은 다 좋은 집 딸 만나던데 우리 아들은 정이 많아서 탈이야. 유림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전이 접시 위에서 기름을 뚝뚝 흘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이 들으면 막아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석은 거실에서 친척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딸 장소은이 태어났을 때 유림은 잠시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현석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그는 작고 붉은 딸의 손가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꼭 좋은 아빠가 될게. 그 말을 들은 유림은 지난 서운함들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은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석은 더 바빠졌고 유림은 육아와 직장, 시댁의 요구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소은이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현석은 회식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달려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현석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 중요한 자리였어. 그 한 줄을 보며 유림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안에서 혼자인 걸까? 현석이 백설인을 만난 것은 의료기기 도입 관련 회의에서였습니다. 백설인은 백진 메디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되었고 자신감이 넘쳤고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짚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현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어 했고 누군가 자신을 장 박사님이 아니라 장 이사님, 장 본부장님처럼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욕망을 칭찬으로 포장해 건드렸습니다. 장 박사님은 병원에만 계시기엔 아까운 분 같아요. 의료행정 쪽으로 오시면 훨씬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한마디에 현석은 오래 굶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문회의, 그 다음에는 투자 설명회, 그 다음에는 늦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유림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뜨는 낯선 이름, 갑자기 늘어난 향수 냄새, 새벽에 들어와 샤워부터 하는 습관, 유림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태도,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괜히 의심하면 가정이 무너져. 소은이를 생각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자는 때때로 남편의 거짓말을 믿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유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을 알 수 있습니다. 현석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림아, 우리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유림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자가 마치 오래된 가구를 버리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현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나도 이제 내 위치가 달라졌고 앞으로 내 옆에는 여러 자리에서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습니다. 유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서면 부끄러워? 그녀가 물었습니다. 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대답입니다. 유림은 그날 처음으로 현석의 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과거였습니다. 그가 가난했고 초라했고 불안했던 시절의 증거. 그는 그 시절을 지우고 싶었고 그 시절을 함께 견딘 유림까지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뒤 현석은 유림을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렀습니다. 유림은 그 장소를 보고 이미 알았습니다. 이혼을 말하기에 너무 비싼 곳, 미안함을 표현하기엔 너무 계산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현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림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12년의 세월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유림 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자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멸이 있었습니다. 유림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석 씨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앞으로 더 큰 자리에 갈 사람인데 옆에 설 사람도 그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유림 씨는 좋은 분일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죠. 현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유림에게 가장 아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모욕을 막지 않는 순간 그 결혼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석은 서류를 유림 쪽으로 밀었습니다. 집은 당신 앞으로 해줄게. 소은이는 일단 공동 양육으로 하고 생활비도 적당히 보내줄게. 유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이라면 분당 그 빌라 말하는 거야? 아직 대출도 남아있는 그 집. 현석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백설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배려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유림 씨 혼자 힘으로는 그런 집도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유림은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림은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구나. 현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현석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옮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사기로 했던 토지 계약금이 어느 날 그의 동생 회사 계좌를 거쳐 사라진 것, 적금이 해지된 것, 시어머니 명의로 돌린 금액들, 그리고 백진 메디컬과 관련된 이상한 자금 흐름까지
그녀는 회계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사람보다 솔직했습니다. 다만 유림은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마지막 양심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림아, 이제 와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가 좋게 끝내자고 할 때 끝내.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유림은 서류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유림. 세 글자가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설인이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울고 매달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현석 역시 잠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유림이 이렇게 쉽게 서명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쉽게 무너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새 인생, 마음껏 시작해. 대신 기억해. 버린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특히 그 과거가 당신 손으로 만든 빚이라면. 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또 그런 감정적인 소리 하지 마. 유림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은은한 향냄새와 비싼 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잔치인지 옆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른 방에서는 웃음이 터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가는 비였습니다. 유림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처마 밑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그녀 앞에 멈추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회색 머리의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태건. 유림을 오래전부터 딸처럼 아껴준 후견인이자 그녀가 부모를 잃은 뒤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법률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에 오래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태건은 유림의 젖은 어깨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라, 집에 가자. 유림은 그 말에 처음으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집.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지키려고 애쓴 집은 방금 종이 위에서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집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태건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유림은 차에 올랐고 문이 닫히자 바깥의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정태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고 차창 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길게 번졌습니다. 얼마쯤 지나 정태건이 낮게 물었습니다. 서명했니?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정태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유림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 안 무서워요. 그냥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에요. 정태건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참는 동안 다 보고 다 기억하니까. 유림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물줄기 사이로 지난 12년을 보았습니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 새벽에 끓이던 죽 냄새, 아이의 열 오른 이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점점 멀어지던 등, 그리고 조금 전 이혼 서류 위에 내려앉던 자신의 이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수치심, 분노,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림은 정태건의 서초동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고 따뜻한 차를 마시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래전 병원 회계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김도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선배님, 이상한 자료를 봤습니다. 백진 메디컬 관련 예전 구매 서류에 선배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유림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태건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림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림은 깨달았습니다. 장현석은 단순히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라갈 계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그녀의 이름까지 밟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년의 결혼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유림은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윤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외면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백진 메디컬 관련 예전 구매 서류에 선배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방금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의 잔해 아래에서 다시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고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장현석은 이미 그녀를 과거의 아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방패로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 아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12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유림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 오래 속아왔습니다. 정태건은 유림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법률 재단을 운영하며 수많은 가정 분쟁과 재산 싸움, 기업 비리를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방식도 침묵하는 방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림처럼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참 뒤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태건은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했으니까 조용히 살겠다고 하면요. 소은이 데리고 멀리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놔둘까요? 정태건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내 이름을 서류에 넣지 않았겠지.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현석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굴었지만 깊은 곳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결단력 때문이라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착오를 냈다고 했습니다. 병원 회의에서 칭찬받을 때는 자신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오류가 발견되면 회계 쪽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계 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유림은 뒤늦게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예전 병원 회계팀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민간의료기관 감사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지만 여전히 예전 동료들과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림은 정태건이 건네준 메모지를 앞에 두고 말했다. 천천히 말해. 어떤 서류야? 도윤은 숨을 고른 뒤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국군 관련 의료기관과 민간협력병원 사이에서 진행된 의료 장비 교체 사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백진 메디컬이 여러 차례 납품 업체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장현석은 실무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유림은 직접 그 사업에 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오래된 구매 검토 파일을 다시 열람했고 그 안에 유림의 이름이 내부 재무 검토 담당자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서명도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있고 일부 문서에는 서명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날 선배님은 병가가 아니라 연차였고 순천에 내려가셨던 걸로 기억해요. 어머님 기일 때문에요. 유림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날을 그녀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현석의 무심함에 지쳐 있었지만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기일만큼은 혼자라도 내려가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갔고 납골당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자신의 이름이 병원 서류에 남아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그냥 행정착오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파일을 확인한 사람이 장 박사님 쪽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 박사님. 아직도 누군가는 장현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림은 그 호칭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장현석이라는 이름조차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고 소은이의 아빠였고 자신의 삶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유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겠니? 유림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사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대요. 하지만 공식 절차로 받아야 해요. 불법적으로 받은 자료는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태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구나. 유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감정으로 울고불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날 밤 유림은 정태건의 사무실 작은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초대로의 차 불빛이 길게 지나갔고 사무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현석이 처음 의료 장비 관련 회의에 다녀온 날, 유난히 들떠있던 얼굴, 백진 메디컬이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하던 저녁. 그쪽 회장 딸이 꽤 똑똑하더라. 말이 잘 통해 그때 유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후 현석이 자주 입던 양복이 바뀌고 쓰던 펜이 바뀌고 모임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한정식집, 호텔 라운지, 프라이빗 클럽. 그 모든 변화가 단순히 성공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들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였고 유림은 그 세계의 문 밖에 남겨질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림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오래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노트북 외장하드, 예전 병원 메일 백업, 종이 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 그녀는 병원 회계팀에 있을 때부터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습관을 피곤하다고 했고 현석도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 저장해둬? 누가 보면 감사원 나온 줄 알겠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제 그 습관이 그녀를 지켜줄지도 몰랐습니다. 유림은 날짜별로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출근했던 날, 연차를 낸 날, 병원 내 시스템에 접속했던 시간, 현석이 자료 검토를 부탁한 날, 백진 메디컬 관련 이름이 처음 등장한 문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니 이상한 빈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없던 날에 그녀 이름이 들어간 문서들, 그녀가 검토하지 않은 항목에 남아있는 재무 검토 표시, 그리고 현석의 보직 변경 직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같은 업체명들. 오전 10시, 유림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작은 감사 컨설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간판에는 정도윤 회계감사 자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림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회계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함께 야근을 견뎠던 후배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도윤은 이미 회의실에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림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유림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선배님, 우선 이걸 보셔야 합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문서 사본 몇 장을 펼쳤습니다. 백진 메디컬 납품 검토서, 장비 가격 비교표, 내부 재무 검토 확인란, 그리고 그 아래에 분명히 적힌 이름, 오유림. 그녀는 그 이름을 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인데도 남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서 속의 오유림은 이를 검토했고 서류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오유림은 그 날짜에 병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이날 선배님 순천 가셨죠.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표 기록도 있을 거야. 카드 결제도 남아 있을 거고. 도윤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 장비 가격이 당시 시장가보다 최소 28% 높아요. 단순히 옵션 차이라고 보기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에는 특수 운송 및 유지 보수 조건을 고려하면 적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 선배님 스타일 아니죠. 유림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검토했다면 숫자의 근거를 남겼을 것입니다. 비교 업체명, 견적 산출 기준, 환율 적용 날짜, 유지 보수 기간별 비용. 그녀는 감으로 적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수 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을 맡은 회사가 남해로지스틱스입니다. 등기상 대표는 장현석 박사님, 동생 장민석이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유림은 눈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장민석, 현석의 동생. 결혼 초반부터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석에게 손을 벌리던 사람.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망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빚을 만든 사람. 시어머니 나경자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네가 형수니까 좀 품어야지. 유림은 장민석이 만든 빚까지 직접 갚아준 적은 없었지만 현석이 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여러 번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의료 장비 운송회사 대표로 등장했습니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장비 가격 부풀리기, 특수 운송비, 유지 보수비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선배님 이름이 내부 검토자로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선배님이 실무 책임자로 몰릴 수 있어요. 유림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갑자기 현실적인 형태를 얻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책임, 사회적 낙인, 딸의 양육권, 앞으로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현석은 그녀를 단지 가난하고 초라한 과거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자신 대신 태울 수 있는 마른 장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현석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왜 정태건 씨 차를 탔어? 유림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첫 마디가 그것이라는 사실이 더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현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벌써 뒤에 누구 세우려고? 유림아, 그렇게 나오면 서로 피곤해져. 유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피곤해질 일이 더 남았어? 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내 결혼식 조용히 지나가게 해. 당신이 괜히 이상한 소문 만들면 소은이한테도 좋을 거 없어. 소은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윤도 얼굴을 굳혔습니다. 유림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소은이 얘기를 왜 해? 현석은 마치 준비한 말을 읽듯 이어갔습니다.
당신 요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잖아. 이혼도 했고. 소은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맞는지 나도 고민 중이야. 유림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는 건 참았어. 그런데 아이를 협박처럼 입에 올리지는 마. 현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잖아. 당신이 문제를 만들면 양육권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유림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됐습니다. 스피커폰 켜면서 자동 녹음 시작했어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동의 빌딩 숲 사이로 차들이 질 수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법과 관계와 가족을 마음대로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유림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현석은 소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멈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유림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먼저 정태건의 소개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 한정원을 만났습니다. 한정원 변호사는 마포구 공덕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이혼과 양육권 분쟁에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림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양육권 문제와 의료비리 의혹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압박수단으로 쓰고 있다면 모든 연락을 기록하세요. 학교에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머니의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제가 화내길 기다린다는 건 알아요. 한정원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유림은 사무실을 나오며 소은이의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소은이는 서초구 반포동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이혼 직후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유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제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오더라도 먼저 제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유림의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곧 수긍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유림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서러움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약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위험해지는 순간 가장 강한 이유가 됩니다. 한편 장현석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진 메디컬 본사 회의실에서 백설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그 건물은 유리벽과 대리석 바닥으로 가득했고 엘리베이터 안의 향기조차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백설이는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장비 도입건 확정되어야 해요. 아버지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현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절차가 있어.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어. 백설이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현석 씨,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절차를 아는 사람이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면 어디를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잖아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압박이었습니다. 현석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백설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 신분이었습니다. 과거의 반지하, 낡은 차,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던 밥, 오유림의 낡은 카디건,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그럴듯한 아내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진 메디컬 회장의 신뢰를 얻어야 했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료 장비 도입건은 그에게 결혼 지참금이자 충성 맹세였습니다.
백설이는 컵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처 문제는 정리된 거죠? 현석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명했어. 문제 없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던데요. 조용한 여자가 한번 움직이면 의외로 귀찮아져요. 백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먼저 손을 써야 해요. 예전 서류에 그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현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거야.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두면 돼요. 버림받은 전처가 질투심에 허위 제보를 했다. 실무 때부터 서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 양육에도 부적절하다. 사람들은 복잡한 숫자보다 쉬운 이야기를 더 잘 믿어요. 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잔인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석은 이제 그런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 유림이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가 문제를 만들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그 생각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만들려면 처음부터 남의 이름을 서류에 넣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림은 도윤과 함께 자료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이름이 부당하게 들어간 문서들. 두 번째는 백진 메디컬의 장비 가격과 시장가 차이. 세 번째는 나메로지스틱스를 통한 우회 자금 흐름. 도윤은 벽면 화이트보드에 날짜와 업체명을 적었습니다. 유림은 그 옆에 자신의 행적을 붙였습니다. 연차 승인 내역, 카드 결제, 기록, 고속버스 예매 내역, 병원 시스템 접속 기록. 작은 조각들이 모이자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림이 없는 날에 그녀를 문서 속에 세워두었고, 누군가는 그 문서를 이용해 책임의 방향을 돌릴 준비를 했으며,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도윤은 밤 10시가 넘어 커피를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내부 감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움직이면 선배님이 불리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유림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내가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 모든 건 절차대로. 증거는 원본성 확인하고, 통화는 녹음하고, 자료는 변호사 통해 보관하고. 도윤은 그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이런 상황에서도 회계감사 매뉴얼처럼 말하는 거 알아요? 유림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안 그러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때 유림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눈짓하고 통화를 녹음한 뒤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유림 씨 맞죠? 누구세요? 이름은 아직 말 못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장현석 쪽에서 예전 재무 검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 메디컬 쪽 법무팀이 이미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유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서류에 이름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 뒤로 누군가 문을 여닫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상대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역 근처 카페,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아니면 적어도 혼자 온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통화는 끊겼습니다. 도윤이 바로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만나야 해. 정태건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응.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알려. 혼자 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상대가 겁먹지 않게 해야 해.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삼성동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빌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욕망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과 두려움에 떨며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역 근처의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 기차 시간을 확인하는 노인, 유림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도윤이 신문을 보는 척 앉아 있었고, 건물 밖에는 정태건이 보낸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초조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며칠 밤 잠을 못 잔 사람 같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림 앞에 앉자마자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백진 메디컬 법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사 처리 중이고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안에 회의 녹취 일부와 내부 검토 메모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료는 아니지만 장현석 씨가 전처 이름을 책임 분산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림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작고 가벼워 보였지만 테이블 위에 떨어진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돕는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침묵했으니까요. 다만 백설인 실장이 당신 딸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듣고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은이, 또다시 아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남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처가 움직이면 양육권 문제로 묶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어머니가 흔들릴 거라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걸 자료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림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이미 상대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확히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돈도 명예도 과거도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결혼식 전까지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현석 씨가 결혼식에서 백진 메디컬과의 협력 발표까지 하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론을 먼저 잡으면 나중에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질투심 많은 전처의 방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림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바로 그 화려한 무대. 장현석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선포하려는 자리. 백설인이 승리자의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려는 자리. 그곳에서 그들은 유림을 완전히 과거로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USB를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곧장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고 도윤에게 넘겼습니다. 원본 훼손 없이 보관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가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작게 말했습니다. 오유림 씨, 죄송합니다. 유림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시간 있으면 나중에 공식 진술할 용기를 준비하세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을 때 서울역 앞 도로에는 버스와 택시가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유림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너무 선명해져서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장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소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처럼 조용히 짓밟힌 사람들이 더는 누군가의 서류 속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유림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소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늦었어? 유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조금 있었어.
힘든 일이야. 유림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엄마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 소은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소은이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손으로 유림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안아줄게. 그 순간 유림은 참았던 눈물이 거의 올라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 소은이가 잠든 뒤 유림은 거실에 앉아 결혼식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현석이 보내지 말라고 했던 그 초대장. 그러나 누군가는 그녀에게 그것을 전달해 두었습니다. 두꺼운 흰 종이 위에는 금박 글씨로 장현석과 백설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남동 호텔,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 유림은 초대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그들의 새 출발이 적혀 있었지만 유림에게는 그들의 오만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소은이가 어릴 때 쓰던 돌반지를 보관하던 상자였습니다. 안쪽 벨벳은 조금 낡았지만 겉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유림은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자는 단순한 복수의 상자가 아니라 진실을 담는 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장현석이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결혼식, 백설인이 승리라고 믿는 그날. 유림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조용한 얼굴로 가장 무거운 선물을 건넬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린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장현석이었습니다. 유림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설치는지 모르겠지만 감당 못할 거야. 유림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에 나타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유림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증거 목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현석의 말에 흔들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욕을 삼키던 며느리도 아니었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뒤로 미루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문서에 끼워 넣고 책임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버리려 했던 그 이름, 오유림. 그 세 글자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유림의 싸움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장현석과 백설이는 그날을 자신들의 승리로 만들려 했고 유림은 그날을 진실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날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유림은 소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초등학교 앞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노란 학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흔들며 뛰어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커피를 들고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교문 앞 안전요원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유림은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신의 삶은 이미 속에서부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교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빨리 와. 유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데리러 올게. 수업 잘 듣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맛있게 먹어. 소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엄마 쪽으로 뛰어와 유림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제 꿈에 아빠가 나를 멀리 데려가는 꿈을 꿨어. 그 말에 유림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 앞에서 놀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꿈은 꿈이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소은이는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소은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어른들이 만드는 불안이 이미 작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유림은 학교를 나서자마자 한정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속도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대가 실제로 양육권을 압박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바로 임시 양육 관련 신청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정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아이 관련 기록, 상대방 메시지, 통화 녹음, 학교에 보낸 요청서까지 모두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유림은 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은이의 일상, 아이의 마음, 아이가 앞으로 믿고 살아갈 세상의 기준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한정원 변호사의 사무실은 공덕역 근처 오래된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가족법 관련 판례집과 상담 기록 파일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유림이 도착했을 때 정태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유림을 보자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위로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위로가 때로는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원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장현석이 당신이 문제를 만들면 양육권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 소은이를 언급하며 유림을 압박한 내용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어머니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유림 씨는 더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연락은 문자로 남기고 통화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학교와 돌봄센터에 공식 문서로 통보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도 준비하겠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이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이를 도구로 쓰는 건 막아야 해요. 한정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법원도 누가 아이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지 봅니다. 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록해 두세요. 유림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소은이 앞에서 장현석을 괴물처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나쁜 남편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소은이에게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현석은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해질 때마다 소은이를 끌어올 것이고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유림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유림은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울어도 아이가 잠든 뒤에 울고 떨려도 아이 손을 잡을 때는 따뜻하게 잡겠다고. 그날 오후 유림은 김도윤과 함께 USB 자료의 원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기업 내부 고발 사건이나 민사소송 자료 검증을 많이 맡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는 USB를 봉인하고 해시값을 기록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분석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유림은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로 절차를 지키면 나중에 상대가 조작이라고 우기기 어렵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폭로하길 바라겠지. 그러면 진짜 내용보다 방법을 물고 늘어질 테니까. 난 그렇게 안 해.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새로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해로지스틱스의 계좌 흐름 일부였습니다. 장민석 명의의 회사는 겉으로는 의료 장비 운송과 보관을 맡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백진 메디컬에서 받은 돈을 여러 개인 계좌와 작은 법인으로 쪼개 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현석이 최근 계약한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흘러갔고 일부는 백설인 명의의 별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소은이의 국제학교 입학 상담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유림은 그 내역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현석은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보이기 위해 더러운 돈으로 아이의 미래를 꾸미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은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유림은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 증거는 아니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좌의 최종 흐름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유림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조심스럽게 가자.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안 돼. 그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유림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원칙을 놓지 않는 사람. 화가 나도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버티는 사람은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날 저녁 장현석은 갑자기 소은이를 만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늘 저녁 소은이 데려가겠다. 아빠도 아이 볼 권리 있다. 유림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감정적인 표현을 지우고 필요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데리러 오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일정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면접 교섭 일정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겠습니다. 몇 분 뒤 현석의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못 보게 해? 벌써 애를 인질로 잡는 거야? 유림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인질처럼 쓰면서 유림에게 아이를 인질로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곧 전화가 걸려왔지만 유림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남겼습니다. 통화가 필요하면 녹음 가능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아이에 관한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자 현석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시어머니 나경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을 켜고 받았습니다. 나경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애까지 붙잡고 우리 현석이 앞길 막을 셈이야? 유림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소은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누구 앞길을 막는 도구도 아니고요. 나경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애는 아빠 집에서 커야 잘 큰다. 너처럼 직장도 애매하고 집안도 없는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니? 현석이는 이제 큰 집안 사람이 된다. 그 정도면 애한테도 복이지. 유림은 오랫동안 들어온 그 말들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경자는 12년 동안 유림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던 며느리, 시아버지 병원비를 조용히 보태던 며느리, 장민석이 사고 친돈 문제로 현석이 밤새 괴로워할 때 아무 말 없이 생활비를 줄이던 며느리.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경자는 유림을 집안 없는 여자, 배경 없는 여자로만 불렀습니다. 유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화도 기록됩니다. 소은이를 데려가거나 저를 압박하는 말씀은 법적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순간 나경자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 섞인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참 많이 컸다. 예전엔 말도 못하던 애가. 유림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겁니다. 통화를 끊고 나자 유림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말은 차분하게 했지만 몸은 아직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던 시간들. 현석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숨죽여 울던 명절들. 소은이를 안고도 엄마가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눌렀던 밤들. 유림은 손을 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소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전화야? 유림은 놀라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소은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셨어. 소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 슬펐어. 유림은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 소은이는 다가와 유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림은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게 만들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장현석과 백설인 쪽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명 의료인 전처, 이혼 후 질투로 재혼 방해?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힌트가 많았습니다. 글에는 전처가 남편의 성공을 질투해 허위 제보를 준비하고 있고 아이를 이용해 재혼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림은 도윤이 보내준 캡처를 보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 전체를 저장하고 게시 시간과 작성자의 흔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정원 변호사는 곧장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맞대응으로 감정적인 입장문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가능성만 정리해두고 공식 절차가 시작될 때 함께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복잡한 회계 자료보다 버림받은 전처가 질투한다는 이야기가 훨씬 쉽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장현석과 백설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림이 조용하다는 점을 이용했고 동시에 그녀가 한 번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림은 더 철저히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침묵은 예전처럼 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백진 메디컬 법무팀에서 자료를 넘긴 남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부 회의가 내일 밤 있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정리 회의입니다. 장현석 씨도 참석 예정이고 전처 관련 대응 문건도 논의될 겁니다. 유림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정태건과 한정원, 김도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마포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 자료를 펼쳤습니다. 도윤은 우려했습니다. 직접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불법 녹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정원도 동의했습니다. 상대 회의에 무리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내부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 정태건은 팔짱을 끼고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부자가 공식 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유림은 메시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겁먹고 있어요. 하지만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날 밤 유림은 오래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미정, 당시 의무행정팀장이었고 지금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예전부터 현석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 말은 번듯한데 책임질 때는 늘 뒤로 빠져. 그녀가 했던 말이 유림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미정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유림아, 나 언젠가 네가 전화할 줄 알았다. 그 말에 유림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 들어간 서류 얘기지.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없던 날인데 결제 라인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 내가 물었더니 장현석 쪽에서 이미 사전 검토받은 내용이라고 했어. 유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그때 관련 메일이나 기록 남아 있어?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어. 내가 이상해서 개인 메모를 해둔 게 있어.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그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둔 업무일지 사본이 있을 거야. 유림은 숨이 살짝 떨렸습니다.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유림아, 나도 그때 더 캐묻지 못해서 미안하다. 병원 안에서는 다들 알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런데 다들 가족 먹여 살려야 하고 자리 지켜야 하니까 모른 척한 거야.
유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미안할 일 아니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박미정의 업무일지는 다음 날 오전 한정원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림이 연차로 부재 중이던 날 장현석의 보좌 직원이 구매 검토 파일을 들고 의무행정팀에 와서 오유림 씨 사전 검토 완료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에 대한 원본 확인 요청이 있었지만 이후 상부 지시로 보류되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유림의 이름이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림 선배가 없는 날 누군가 선배 이름을 넣었고 그걸 근거로 문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가격 부풀리기와 남해로지스틱스 돈 흐름이 이어졌고요. 유림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펜으로 날짜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결혼식 날짜. 그 아래에 줄을 긋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전에 모든 걸 덮고 여론을 먼저 잡으려 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꺼내는 것. 한정원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직접 폭로하겠다는 뜻인가요? 유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날 초대받은 하객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준비한 자료를 전달할 겁니다. 동시에 같은 시각 감사 요청서와 고소장, 임시 양육 관련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제가 감정적인 전처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제보자라는 걸 절차로 보여줘야 해요. 정태건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무대는 그들이 만들었고 조명도 그들이 켰다. 네가 할 일은 그 조명 아래에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거다. 유림은 그의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12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장현석이 창피를 당한다고 해서 소은이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진실은 조용한 방 안에서만 말해서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거짓이 사람들 앞에서 축복처럼 포장될 때 진실도 그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유림은 붉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원래 소은이의 돌반지를 담아두었던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안쪽에 낡은 벨벳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진짜 그 안에 USB를 넣으실 거예요? 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USB 하나만 넣기엔 너무 가볍지. 그녀는 작은 흰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변조 의심 서류의 사본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나에는 원본성 확인 절차를 거친 녹취록 요약본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에는 남해로지스틱스의 자금 흐름 도표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소은이와 관련된 법적 보호 조치, 신청서 사본이 들어갈 것입니다. 장현석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정리된 문서라는 것을 유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유림은 소은이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교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아버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소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머님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더니 많이 화를 내고 계세요. 유림은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은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교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는 따로 있게 했어요. 유림은 곧장 차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한정원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학교에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를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제가 가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장현석은 교무실 앞에서 담임교사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니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못 데려가게 합니까? 담임교사는 난처한 얼굴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최근 보호자 지정 관련 요청이 있었고 아이 심리 안정을 위해
양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유림이 들어왔습니다. 현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낮게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이제 학교까지 움직여? 유림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소은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 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막아? 유림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빠의 권리를 막는 게 아니야. 아이를 압박 도구로 쓰는 걸 막는 거야. 교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석은 주변 교사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소은이 데려오는 거 어렵지 않아. 유림은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기록되고 있어. 그리고 방금 한 말. 아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제출할 거야. 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유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제발 이러지 마라고 말하는 여자. 그러나 지금 눈앞의 유림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말로, 정확한 절차로 그가 넘어온 선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교실 문이 살짝 열리고 소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겁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림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소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소은이는 유림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림은 아이를 안고 장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이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느끼게 만들지는 마. 현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아주 짧게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었고 모든 것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정원 변호사는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더 서둘렀습니다. 학교 측의 확인서, 담임 교사의 진술 메모,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나경자의 압박 통화까지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림은 소은이를 며칠 동안 정태건의 집 근처 돌봄 선생님에게 맡기며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소은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유림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책을 읽어주고 같은 시간에 불을 꺼주며 아이의 일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식 가? 어느 날 밤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림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물어? 소은이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새엄마 생긴다고 했어. 나는 가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아직 모르겠대. 유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석은 아이에게까지 애매한 말을 흘려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이는 안 가도 돼.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소은이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 소은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미워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유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되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많이 아팠어. 하지만 소은이가 아빠를 미워해야 하는 건 아니야. 소은이는 그냥 소은이 마음을 잘 지키면 돼. 소은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해서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림은 웃으며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소은이를 지킬게. 결혼식 전날 마지막 증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USB 녹취의 원본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1차 의견서를 보냈고 박미정의 업무일지사본과 백진 메디컬 법무팀 내부 메모가 한정원 사무실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진 메디컬 내부에서 나온 또 다른 짧은 녹취에는 백설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처가 문제를 만들면 아이 문제로 먼저 흔들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면 쉬워요. 사람들은 숫자보다 눈물과 질투를 더 잘 믿으니까. 유림은 그 문장을 들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백설이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림이 울지 않은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지면 아이가 다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림은 붉은 상자 안에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작은 USB, 녹취록 요약본, 변조 의심 서류 사본, 나메로지스틱스 자금 흐름 도표, 아이 관련 법적 보호 조치 신청서 접수증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전 현석이 자신에게 써주었던 손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낡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림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평생 잊지 않을게. 유림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잊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유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검은 원피스, 낮은 굽의 구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되찾으러 가는 사람으로. 아침이 밝으면 장현석과 백설인의 결혼식이 열릴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객 앞에서 웃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신들의 새 출발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림은 더 이상 문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상자 안에는 한 남자의 배신과 한 여자의 침묵, 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결심,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진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한남동 호텔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붐볐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발렛 직원들은 분주하게 차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하객들은 두꺼운 코트 안에 고급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백진 메디컬 회장의 외동딸 결혼식이라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장현석이 이제 정말 큰 줄을 잡았다며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장현석과 백설인의 웨딩 사진이 커다랗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현석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고 설이는 우아하게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은 어딘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서로를 사랑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웃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오유림은 호텔 건너편 도로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자락이 겨울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손에는 붉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정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안에는 장현석의 동료들, 백설인의 가족과 지인들, 의료계 사람들, 언론과 가까운 기업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질투심에 눈먼 전처로 볼 것이고 누군가는 소란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림은 소란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화려한 거짓말 한가운데에 가장 조용한 진실을 놓으러 온 것입니다. 정태건은 호텔 로비 한쪽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정원 변호사와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결혼식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림이 먼저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법적 서류는 공식 기관과 관련 부서로 접수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며 상황이 변질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정태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겠죠. 정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네가 오늘 하지 않아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온 건 저 사람들이다. 유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랜드 볼룸 안은
눈부셨습니다. 흰 꽃과 금빛 조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테이블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와인잔을 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림이 입구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몇몇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장 박사님 전부인 아니야? 여길 왜 왔대? 속삭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림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가장 뒤쪽 빈자리 근처에 조용히 섰습니다. 붉은 상자는 두 손으로 단단히 들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서로의 비전과 삶의 방향을 존중하며 더 큰 미래를 함께 그려갈 두 사람입니다. 유림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비전, 미래, 존중. 참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누군가를 짓밟고 세운 계단 위에서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곧 장현석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꾸민 얼굴로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백설인이 뒤이어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하객석에서는 감탄 섞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현석은 신부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장도, 만족도, 승리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가난했던 과거, 낡은 빌라, 자신을 묵묵히 도왔던 전처, 아이와 책임,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던 세계의 중심에 섰다고. 그러나 그가 버렸다고 생각한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문 밖에 조용히 서 있다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다시 걸어 들어오는 법입니다. 혼인 서약이 시작되려는 순간 현석의 시선이 하객석 뒤쪽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오유림을 보았습니다. 유림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현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설인도 그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손끝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서양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연회장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현석은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해. 백설이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당신이 정리했다면서요. 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유림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려고 했고 호텔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은 단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